19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이곳에 친절하고 인자해 보이는 할머니가 운영하는 하숙집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하숙집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질병이 있는 환자도 거부하지 않고 세입자로 받는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988년 하숙집 뒷마당에 매장된 여러 구의 시신이 발견된 후로 이곳은 죽음의 집으로 불리게 됩니다. 오늘은 두 얼굴의 할머니, 도로시아 푸엔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로시아 헬렌 그레이는 1929년 1월 9일 캘리포니아주 레드랜즈에서 7자녀 중 6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유년 시절은 불우했습니다. 도로시아가 8살 때 알코올 중독자이던 아버지가 결핵으로 사망하고 매매업을 하며 자녀들을 못되게 대하던 어머니도 9살 때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형제들과 함께 고아원으로 보내졌죠. 이후 고아원에 이어 여러 친척과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정신적, 신체적인 학대를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스스로를 소개할 때 멕시코계라거나 가명을 대면서 신분을 위장하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16세가 된 도로시아는 워싱턴주로 홀로 이사하여 돈을 벌기 위해 매매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돌아온 22세 군인 프레드 맥폴을 만나 몇 달 만에 결혼식을 올리는데요. 맥폴은 1988년에 진행된 인터뷰에서 도로시아가 혼인증명서에 자신의 정보를 30살의 리실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리실은 지어낸 이름일 것이고 어디서 이런 걸 생각해냈는지 모르겠다고요. 결혼 생활 중 2딸을 낳았지만 한 명은 세크라멘토의 친척집으로, 한 명은 입양을 보냈고 1948년 도로시아가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체포 후 구금되면서 맥폴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20년간 그녀의 인생은 결혼과 이혼, 체포와 수감의 반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 상대는 1952년 선원이었던 악셀 요한슨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만 도로시아의 음주와 도박, 남자 문제, 허위 신분 사칭 등으로 잦은 다툼과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1960년 도로시아가 세크라멘토에서 불법 매매업소를 운영하다 체포되었는데 다음 해에는 참다 못한 남편이 병적 거짓말과 불안정한 성향을 이유로 그녀를 디윗 주립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1966년에 이혼합니다. 세 번째 결혼 상대는 멕시코 이민자 로베르토 호세 푸엔테였습니다. 1968년 결혼 당시 39세였던 도로시아보다 16살 연하인 푸엔테는 사랑보다 돈과 미국 시민권 취득이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16개월 만에 도로시아가 남편의 가정폭력을 주장하면서 별거가 시작되었고 1973년 이혼이 확정됩니다. 1976년 페드로라는 남성과 네 번째 결혼을 하지만 몇 달을 가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도로시아는 1970년대부터 하숙집을 운영했습니다. 보통의 하숙집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입실 대상이었으며 그들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지역 사회복지사들의 평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운영과 거리가 멀었던 그녀는 1978년 세입자들의 복지수표를 빼돌려 서명을 위조하고 현금을 챙긴 행위가 적발되어 사기 혐의로 5년간의 보호관찰과 하숙집 운영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의 도로시아는 다른 사람의 연금, 복지수당을 가로채는 일이 얼마나 쉽고 큰 이득이 되는지 이미 그 맛을 본 상태였죠. 그녀는 1981년 세크라멘토의 목조 2층 집으로 이사하여 다시 소규모로 하숙집 운영을 시작합니다. 건물의 1층은 소유주 가족이 거주했고 2층을 도로시아가 임대한 후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하숙집은 노인이나 정신질환 등 가벼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방과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입실자들은 연금이나 복지수당으로 월세를 부담했습니다. 허가를 받은 거주 기관이나 하숙집은 운영자가 수당을 대신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도로시아의 무허가 하숙집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실 시 무조건 우편물과 복지수표 수령인을 그녀로 지정해야 하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40대가 된 도로시아는 품이 넉넉하고 수수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흰머리를 감추던 염색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자신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하숙집을 운영 중이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들을 세입자로 받아들여 하숙집에서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열기도 합니다. 당시 사회복지사들은 적합한 입실처를 찾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연결해 주었습니다. 도로시아의 하숙집은 이러한 사람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공간으로 여겨졌죠. 1982년 하숙집의 세입자 중 한 명인 루스멀로가 며칠간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집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검시관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았고 도로시아는 멀로가 우울증으로 약물을 남용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건은 스스로 선택한 사망으로 종결됩니다. 몇 주 후에는 도로시아가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물건을 훔쳐갔다는 또 다른 세입자 말콤 맥켄지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다른 2건의 절도 의혹도 받고 있던 그녀는 총 3건의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습니다. 몇 차례 수감된 전적이 있는 도로시아는 교도소에서의 하루하루가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러다 오리건 주민인 은퇴한 노인 에버슨 길머스와 펜팔 친구가 되죠. 주고받는 편지 속에서 도로시아에게 애정을 느낀 길머스는 1985년 3년 복역 후 가석방되어 출소하는 그녀를 자신의 픽업 트럭을 타고 직접 데리러 갔고 이후에는 도로시아의 하숙집에 입실하기까지 합니다. 점점 가까운 사이가 되어가던 두 사람. 하지만 어느 날 말없이 길머스가 사라졌습니다. 도로시아는 길머스의 연금을 본인이 계속 수령하면서도 그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1985년 11월 그녀는 인부를 고용해 집 주변을 간단히 보수하고 추가로 잡동사니를 보관할 뚜껑이 있는 큰 상자 제작을 요청하며 이제는 쓰지 않는다는 길머스의 픽업 트럭을 인부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상자에는 무언가를 넣고 못을 박은 뒤 인부에게 다른 곳에 있는 창고로 상자를 옮겨줄 것을 부탁합니다. 흔쾌히 동의한 인부와 함께 픽업 트럭에 오른 도로시아는 이동하는 도중 세크라멘토의 강변에서 차량을 멈춘 뒤 강가에 상자를 버립니다. 쓰레기를 담은 상자이니 괜찮다면서요. 1986년 1월 1일 세크라멘토 강변에 버려진 상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부패한 시신이 발견되었고 이 시신이 길머스로 밝혀지는 데에는 3년이 걸렸습니다. 길머스의 가족들은 여자친구였던 도로시아가 길머스의 연금을 대신 수령하고 그인 척 계속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길머스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죠. 도로시아는 이후로도 노인이나 문제가 있는 세입자를 받으며 1987년 5월부터는 집주인 가족이 이사하면서 비어있는 1층의 방들도 임대 후 세를 주었습니다. 1987년 가을부터는 시멘트와 잡초 방지용 비닐, 카펫을 여러 차례 구입하고 인부를 계속 교대로 고용하면서 집 동쪽 경계와 뒷마당에 구덩이와 도랑을 파고 이후에는 뒷마당에 창고를 세웠습니다. 1988년 11월 도로시아의 하숙집 세입자 알바로 버트 몬토야와 연락이 끊겼다는 한 사회복지사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됩니다. 몬토야는 정신질환과 청력장애가 있어 담당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체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 도로시아는 별다른 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방문에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몬토야가 멕시코 여행 후 유타로 떠났다고 진술했고 집 수색에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자 뒷마당을 파보아도 되겠느냐는 물음에 그녀는 다시 한번 승낙하며 2개의 삽만 가져온 경찰들에게 자신의 삽을 빌려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빌려준 삽으로 파던 땅 속에서 사람 다리뼈, 부패한 발, 누더기 1000조각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도로시아를 불러 현장을 보여주니
그녀는 스물얼떡이며 놀람과 당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신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오래된 유골이 시내와 미드타운의 집 마당에서 가끔 발견되는데 20세기 초에 묘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던 사람들이 가족들을 빈 땅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아 실종된 지 3개월로 추정되는 몬토야보다 훨씬 전에 사망한 것 같았습니다. 도로시아는 작은 체구에 흰 머리칼을 가진 친절하고 평범한 노인이었고 2시간의 신문에도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며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그녀를 살인범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중 한 명인 존 샤프를 신문하면서 그녀를 향한 이구심이 생깁니다. 도로시아의 앞에서는 몬토야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에 맞장구 쳤지만 샤프는 떠나는 경찰관에게 그녀가 거짓말을 시켰다고 쓰인 자필 쪽지를 몰래 건넸습니다. 그는 추후 진술에서 불편하고 이상했던 하숙집 생활을 털어놓습니다. 몇 달 전 알코올 중독이던 세입자가 갑자기 사라지고 썩은 고기에서 나는 것 같은 악취가 집 안팎으로 퍼져나갔는데 도로시아는 하수구에서 나는 악취라고 변명했습니다. 샤프는 인부들이 뒷마당에 큰 구멍을 파고 메운 적이 있으며 일부 구멍은 콘크리트로 덮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시아는 인부를 고용해 팠던 구덩이에는 쓰레기를 묻었고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콘크리트를 덮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시를 붙인 도로시아를 집으로 돌려보낸 다음 날 아침, 경찰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그녀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도로시아는 현장에서 지켜보다가 경찰들이 삽을 땅에 꽂기 전에 잠시 시간을 달라며 자신이 체포된 것인지 물었습니다. 형사가 아니라고 하자 경찰들과 점점 더 늘어나는 구경꾼들이 불편하니 세입자 중 한 명과 근처 호텔에서 커피를 사오겠다고 합니다. 현장 책임자는 도로시아를 구금할 증거는 부족하다 판단하고 그녀의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 후 돌아와서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약 20여 분이 흐른 후 땅속 약 30cm 깊이에 묻힌 두 번째 시신이 발견됩니다. 경찰이 도로시아를 체포하기 위해 호텔로 달려갔지만 이미 그녀는 달아난 뒤였습니다. 이틀 동안 뒷마당에서는 시트 또는 비닐에 쌓여진 5구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한 시신은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어 나뭇뿌리가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도주한 도로시아를 찾기 위해 경찰의 수색이 한창이던 이때 그녀는 사흘 만에 로스앤젤레스까지 도망쳐 한 술집에서 먹잇감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남성 노인들에게 접근해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다 연금이 얼마인지 자신과 함께 사는 건 어떤지 은근히 떠보면서요. 그중 대화를 나눴던 한 노인이 집으로 돌아와 TV 뉴스에서 그녀의 수배 사진을 보고 경찰에 제보하여 빠른 체포가 이루어집니다. 도로시아는 세크라멘토로 압송되면서 복지수표는 현금화한 적 있지만 사람은 죽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리오나 카펜터, 알바로 버트 몬토야, 도로시 밀러, 벤저민 핑크, 제임스 갤럽, 베라 페이 마틴, 베티 팔머로 확인되었습니다. 도로시아의 하숙집에 1986년부터 1988년 사이 입실한 후 사라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잘 관리된 것처럼 보이는 뒷마당에서 몇 달 동안 악취가 풍겨왔다고 말했습니다. 도로시아가 비료 냄새라고 변명했지만 분명 죽은 무언가에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한 이웃은 그녀가 집에 대한 일이라면 극도로 예민했으며 누군가 잔디밭을 밟기라도 하면 뱃사람도 얼굴을 붉힐 만한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습니다. 도로시아의 하숙집은 노인이나 정신질환 등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받았던 곳이기 때문에 어느 날 누군가 사라져도 그녀가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둘러대면 사회복지사들은 납득하고 지나갔습니다. 도로시아는 1982년 하숙집에서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던 루스멀로와 강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길머스를 포함해 총 9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모든 시신에서 다양한 약물이 검출되었는데 세입자 전원에게서 확인된 약물 중 하나는
도로시아가 1985년 10월부터 1988년 11월 사이에 처방받은 진정제 종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신에서 검출된 약물들이 혼합되어 치명적인 사인이 되었거나 베개나 담요에 의한 질식사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시신의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된 상태라 명확한 사인 규명에는 실패했습니다. 1992년 10월에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은 도로시아가 피해자들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한 뒤 질식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피해자들의 복지수당으로 대략 월 5,000달러를 챙겼다며 시신에서 검출된 약물 기록과 은행 기록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도로시아의 지인을 포함한 다수의 증인을 내세워 그녀의 불우한 어린 시절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활동들을 강조했고 피해자들의 자연사를 주장했습니다. 단지 복지수당을 대신 받기 위해 사망한 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말입니다. 정신과 의사는 그녀를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했습니다. 1993년 8월, 한 달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의도적인 약물 투여 정황과 사후 은닉이 더 분명한 도로시 밀러와 벤저민 핑크 사망 사건은 1급 살인, 입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레오나 카펜터의 사망 사건은 2급 살인으로 총 3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자에서 발견된 길머스의 사건은 왜 유죄가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상자를 버린 정황은 확인되었지만 시신이 너무 부패해 혈액검사와 약물검사가 불가능했습니다. 추후 조직검사도 시도했지만 이때는 약물이 검출되지 않아 사인 불명으로 남았죠. 도로시아는 길머스가 심장마비로 죽었으며 이미 죽었기 때문에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고 혹여 감옥에 가게 될까 두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살해 의도도 살해 방식도 확실히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배심원을 설득하지 못하고 배심 불일치가 나온 것입니다. 나머지 5건의 사건도 고의적 살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도로시아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캘리포니아 여성 교정시설에 수감된 그녀는 이후로 수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한 번도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한 적도 피해자들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한 적도 없습니다. 매일 아침 신에게 기도하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2011년 3월 27일 82세로 사망한 도로시아. 그녀가 믿었던 신은 지금쯤 합당한 심판을 내렸을지 궁금해집니다. 피해자들이 편안히 잠들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레비 케이스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